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야기한 쿠팡을 상대로 어제 국회 과방위에서 청문회가 열렸죠. 창업자인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이 참석하지 않아 맹탕 청문회에 그쳤는데요. 쿠팡 임시대표로 선임된 미국인 해롤드 로저스는 한국말을 못해서 허수아비를 내세웠다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국회는 연속 청문회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양지민 변호사 모시고 쿠팡에 대한 법적 대응 살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쿠팡 청문회 보니까요. 상당히 무슨 영어 듣기 평가나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였습니다. 관련해서 백영훈 과학기술부총리죠. 이번 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쿠팡 영업 정지를 검토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논의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영업 정지는 정말 상당히 충격적인 조치일 텐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일단 법률상에 가능한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 이건 개인정보보호법상의 논의가 아니고요. 예. 전자상거래법상의 이제 논의인 것인데 예.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영업 서비스를 하는 기업이 예. 고객에게 손실을 유발시켰을 때에 물론 고의라든지 중과실의 책임이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네. 시정 명령이라든지 영업 정지를 내릴 수가 있는 근거 조항은 존재하거든요. 예. 그런데 다만 비례의 원칙이 문제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비례의 원칙. 맞습니다. 네. 비례의 원칙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1만큼을 잘못했는데 1만큼의 제재가 주어져야 하는 것인데 1만큼의 잘못을 하고도 10만큼의 제재 효과가 발생한다면 이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 사실은 쿠팡이 이런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막대한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일을 벌인 것임에는 분명한데 네. 이것이 영업 조치까지 취해질 일이냐를 아. 두고 논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것이고요. 예. 만약에 근거법을 근거로 들어서 그 조항을 들어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라고 하더라도 쿠팡 측에서는 당연히 행정소송이라든지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그러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정부 차원에서 쿠팡의 의장이 이렇게 불출석하고 이런 행태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 위해서 언급을 할 수 있는 법적인 제재 조치 중에 하나로서 가능성을 열어둔다라는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피해 우려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걸 대응하는 쿠팡 측의 자세를 보면 영업정지 이상도 생각할 법하지만 만약에 영업정지가 되면 쿠팡에 입점한 중소상인들이 더 피해를 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렇죠. 쿠팡이 어떠한 물건을 제조해서 이것을 생산하는 생산의 역할까지 맡고 있지 않고 사실상 소비자와 판매자의 역할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이 네.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네. 사실상 영업 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결국에는 이 손해가 쿠팡 측보다는 이 판매자라든지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이제 현장 조사도 한다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쿠팡 청문회 보니까 임시 대표 해롤드 로저스 미국인인데요. 미국법 기준으로는 이게 이번 유출 사태가 위반이 아니다 이런 발언을 했다는데 이건 무슨 근거로 하는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해롤드 로저스 임시 대표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예. 우리가 정보의 그런 이 하이어라키를 판단을 할 때, 중요도를 판단을 할 때 우리가 결제 정보라든지 금융 정보라든지 이렇게 굉장히 민감하다라는 수위를 놓고 봤을 때 가장 높은 수준의 단계의 정보 유출은 없었다라는 취지로서 예. 우리가 물론 이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가 빠져나간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결제 카드 번호라든지 비밀번호 이런 게 유출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미국에서도 이거는 사실상의 큰 보안상의 이슈로 보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언급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이것은 조금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게요? 물론 미국에서 우리나라처럼 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어떠한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면 바로 정부에게 통보를 한다든지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연방법상으로는 없는 건 맞거든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팡은 상장사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상장된 상장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보안 유출이라든지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끼칠 만한 일이 발생한다면 네. 이거는 공시의 의무, 결국에는 신고와 비슷한 공시의 의무를 마찬가지로 부담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뭐 책임을 회피하거나 조금 축소하려는 그러한 취지로서 나온 발언이라고 생각이 되고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에서 영업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의 자회사, 한국 자회사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법 적용이 되는 것은 또 맞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한국법에 기반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맞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어떤 사안을 얼마나 중대하게 보느냐는 건 미국이 더 심하죠. 제재라든지 사건을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말씀드린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그런 뭐 강한 신고 의무라든지 이런 건 없다라고 하더라도 투자자의 손실을 일으킬 만한 부분에 대해서 공시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시빌 페널티라고 해서 민사 제재금도 굉장히 강하게 부과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시정명령도 내려질 수 있는데 예. 어찌 보면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나라 상에서 법률로서 보호하는 것보다 그냥 SAC 상의 그런 규칙이 적용되는 것이 더 막강하다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쿠팡도 청문회 전에 방금 그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보고를 했네요. 다만 사업 운영에 중대한 차질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뭐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중요한 결제 정보가 나가지도 않았고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일단 쿠팡 측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우리가 뭐 업무를 한다라든지 이제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큰 손실을 초래한다거나 아니면 보안상의 이슈가 크게 발생한 것은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가 뒤늦게 이렇게 공시를 한 것이다, 보고를 올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중대한 사이버 보안 사고라고 볼 여지는 충분히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정말 전 국민 대부분의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됐다라고 그렇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예. 쿠팡의 매출이 우리나라에서 거의 전체가 발생한다라고 봐도 무방한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진다는 것은 결국에는 쿠팡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중대한 사이버 보안 사고로 사실은 보고 네. 공시 판단을 해서 공시를 내는 것이 올바랐다. 뒤늦게 일어난 행동이지만 올바랐다라는 부분은 그 부분이고 예. 다만 이 역시도 유출 사고 2주 만에 늑장 공시를 한 부분 때문에 네. 이것이 SS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 사고 발생한 지 4일 만에 공시를 해야 된다라는 것과 지금 위반이 되느냐에 대한 추가적인 또 검토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SEC 규정 위반, 보고 공시 의무 위반 문제가 좀 제기될 수도 있겠군요. 이 문제가 바로 공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거 아니에요. SEC가 어떻게 판단을 하게 될지. 그리고 SEC 보고서에 우리나라 한국 조사에 상당히 전면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이렇게 썼다는데 보고를 했다는데 실제로 뭐 국회의원들이 요구한 청문회 자료 같은 거는 거의 제출하지 않았다면서요. 맞습니다. 이런 건 무슨 대응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청문회에서도 굉장히 좀 볼멘 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전에 이제 국회에서 요구한 자료가 있었는데 쿠팡이 절반 이상을 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국회에서 이런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이것이 나중에 형사 문제나 민사 문제로 옮아가게 됐을 때 네. 증거로서 현출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쿠팡 측에서는 충분히 신중하게 좀 임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겠다라는 판단도 물론 가능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의혹을 해소한다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우리가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국회에 나가서 이렇게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의혹을 해소하겠다라는 취지에서는 굉장히 실패한 전략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불출석하거나 아니면 자료 제출을 부실하게 한다라든지 특별한 사유 없이 이렇게 불성실하게 대응을 한다면 사실은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이기도 한데 네. 문제는 이제 지금 김범석 의장에 대해서 외국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네. 강제할 수 있는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 김범석 의장이 지금 외국에서 사업 때문에 출석하지 못한다고 했고 대표로 내세운 게 미국인입니다. 로저스 임시대표. 뭐 참 한국말을 못하기 때문에 전혀 못하기 때문에 어제 통역하고 AI 번역기 띄우고 참
코미디 같이 청문회가 벌어졌는데 아무래도 국회의원들의 반응이라든지 한국의 정서를 보면 뭔가 이 소통이 잘 되는 분을 내세워야 됐을 텐데 왜 이런 분을 내세웠을까 싶네요. 전략적인 판단이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회에서는 계속 예. 최고 결정자인 김범석 의장 나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지금 쿠팡 측에서는 박대준 대표도 밝힌 것처럼 전 대표가 밝힌 것처럼 네. 모든 책임은 내가 지고 모든 한국에서의 권한은 내가 실질적인 권한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임시 대표라는 조금 방패막을 삼아서 여기서 의장과의 관계성 내지는 의장의 불출석 부분에 대한 논의는 끊고 가겠다라는 것으로 읽히고요. 사실 한국어를 전혀 이제 구사할 수 없는 외국인 임시 못하시니까. 대표가 와서 이렇게 대답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제한된 시간 안에 답변을 해야 되는 그러한 취지상 말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통역을 네. 하는데 시간이 소비될 수밖에 없고 네. 그러다 보면 굉장히 좀 난감하고 곤욕스러운 질문을 피해갈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있을 것이다라는 것도 하나의 좀 전략으로 반영된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전략이 통할지 오히려 국회의원들의 화를 돋구어서 더 낭패를 불러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국회 과방위가 이제 김범석 의장 그리고 박대준 전 쿠팡 대표에 대해서 이제 고발에 착수하네요. 이게 뭐 법적 근거가 있는 건가요? 그건?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국회 증언 감점법 위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국회의원들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국민에서 이제 바라보는 시각은 사실상의 이제 불출석 사유가 뚜렷하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5번째 불출석이거든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고의적으로 출석을 하지 않기 위해서 기피하는 것이다, 회피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그렇다면 국회 증언 감정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라거나 그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사실 네. 고발이 이루어진 것인데 네. 이것은 우리나라 내국인이라면 사실 어떻게 강제로 불러온다라든지 강제력이 들어갈 여지가 있는데 외국 시민권자, 미국 시민권자에다가 현재 거주 자체도 외국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국내에 출입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불러와서 조사를 한다라든지 네. 수사가 개시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문회 출석을 하라고 해도 오지 않으니까 아예 김범석 의장 그렇게 바쁘면 한국에 들어오지 마라. 입국 금지법 카드를 여당 일부 의원들이 꺼내들었다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 증언 감정법과 이 출입국 관리법을 개정을 해서 우리가 23년 전에 있었던 스티브 유 사건 다들 기억하실 텐데 아, 예. 지금 23년 동안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입국을 제한해버리겠다라는 사실 내용을 네. 발의를 한 겁니다. 개정안이 나온 것인데 원칙적으로 이러한 입국, 출입국에 대한 이 재량은 법무부에 있는 것이 맞고요. 예. 그런데 법무부에 이제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건의를요? 그런데 네. 이제 이것이 굉장히 좀 감정적으로 감정이 많이 상해서 이러한 네. 개정안이 결국에는 나오게 된 것인데 결국에는 목적하는 바 의장에게 얼마나 우리가 불편감을 지우고 얼마나 정말 출석을 강제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예.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좀 의문이 남는 것이 그러네. 현실이고요. 이 삶의 터전이라든지 기반이 다 미국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얼마든지 한국에서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 것은 네. 임시 대표 아니면 지금 로저스 대표가 네. 아니라면 다른 사람을 세워서도 얼마든지 영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효성 측면에서는 좀 의문입니다. 자, 이제 또 하나의 관심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책임을 물어서 과징금을 얼마 물릴 것인가 그런 겁니다. 지금은 매출의 최대 3%로 되어 있는데 국회 정무위가 3%가 아니라 10%까지 과징금을 매기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네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이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예.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을 때 이 매출의 최대 3%가 이제 과징금으로 책정이 될 수 있는 기반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3%로는 부족하다라고 해서 10%로 이제 늘리는 그러한 내용이 이제 통과가 된 것이고요. 예. 사실 3%를 적용한다면 지금 쿠팡의 매출이 작년 41조 원이라고 하기 때문에 예. 그래도 뭐 조 단위의 그러네요. 과징금이 3%만 해도요. 그렇죠. 부과가 네. 가능한 것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매출액이라는 기본 파일을 설정을 할 때 이 네. 개인정보가 유출된 그 영업과 관련된 매출만 산수를 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쿠팡의 매출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부 관련된 매출만으로 제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적으로 따져봐야
되는 문제인데 예. 어쨌든 우리가 3%에서 10%로 늘리면 그만큼 이러한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매길 수 있는 과징금의 상한액은 늘어난다라고 그러네요. 볼 수밖에 없겠고요. 예. 다만 이러한 개정이 있는다고 하더라도 쿠팡에는 초급해서 적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서 부과되는 과징금은 여전히 3%로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되면 차후에 개인정보 유출이 일어났을 경우에 그게 분명히 또 책임이 입증이 된다면 최대 10% 가니까 기업들에 가는 어떤 경고 메시지는 굉장히 강력하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비단 뭐 쿠팡 상태가 네. 워낙 이제 유출의 정보의 양이 많기 때문에 더 네. 이제 논란이 큰 것인데 과거에도 계속해서 있어 왔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이 되면 2차 사고가 발생할,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실상의 기업들에게 지금부터라도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 보안 관련해서 잘 관리하지 않으면 네. 10%까지 매길 수 있다라는 하나의 경고음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청문회와 법적 제재에 관련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